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8살 도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겪고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용기를 내봅니다. 저와 지수는 대학 동창으로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지수는 웃는 모습이 예쁜 여자였죠. 처음엔 그저 평범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신혼여행도 특별한 곳 없이 제주도로 다녀왔고 월세 아파트에서 시작해 대출받아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오지 않았죠. 처음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받아든 결과는 난임 판정이었어요. 두 분 모두 건강하시지만 자연 임신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지수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저는 그저 괜찮아, 우리는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해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저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임신을 위한 식단 조절부터 시작해서 온갖 영양제를 복용했죠. 체외수정 시술도 시도했지만 3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일주일에 3번씩 침을 맞고 쓴 한약을 마셨어요. 심지어 동네 어르신들이 알려준 민간요법까지 시도했죠. 임신한 여성의 속옷을 빌려 입는다거나 특정 음식만 먹는 등.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쓰러운 모습이었어요. 도윤아, 난 정말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걸까? 밤마다 지수는 이런 말을 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분명 좋은 부모가 될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반복되는 실패에 지수의 자신감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지수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우울해졌어요.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침대에 누워있는 지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아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자고요. 지수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살자. 그날 밤 지수는 제 품에 안겨 펑펑 울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를 갖기 위한 모든 노력을 내려놓기로 한 그 순간 오히려 우리 사이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랜 전쟁이 끝난 것처럼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니 지수가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도윤아, 나 임신했어. 그 순간 저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나 임신했어.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눈앞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든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지수를 껴안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정말이야? 정말 임신한 거야?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었죠. 선명한 두 줄이 그려져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난 후에 찾아온 기적이라니. 다음 날 바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초음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태아는 약 6주 정도 되었네요. 심장 박동도 정상입니다. 그 순간 지수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찾아온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수의 나이와 이전 난임 이력을 고려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지수의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에서는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과 장인어른, 장모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수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지수의 몸 상태를 확인하셨고 제 어머니는 매주 영양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지수가 심한 입덧으로 고생했어요. 밤새 토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지수는 행복해 보였어요. 그동안의 고통이 보상받는 느낌이라고 했죠. 저는 퇴근 후 집안일을 전담하고 주말마다 지수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찾아 사오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임신 5달 차에 저희는 성별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지수는 아이방을 꾸미기 시작했고 저는 부족한 육아 지식을 채우기 위해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차근차근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갔어요.
우리 아들 이름은 뭐로 할까? 저와 지수는 밤마다 이름을 고민했어요. 수많은 이름을 적어보고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서준이라는 이름을 짓기로 했습니다. 밝은 빛처럼 세상을 비추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임신 8개월 차 지수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조기 진통 증세가 있으니 입원하여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지수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지수의 손을 잡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직 만나지도 않은 아이인데 이미 제 마음은 아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정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을 때 지수의 양수가 터졌어요. 한밤중이었는데도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수는 16시간 동안의 진통 끝에 마침내 우리 아들을 세상에 데려왔어요. 아버님, 아드님이십니다. 3,400g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제게 아이를 안겨주었을 때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작고 빨간 얼굴로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지수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바라봤죠. 우리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출산 다음 날 오전 병원에서 저를 찾았어요. 도윤 씨, 잠시 상담실로 와주시겠어요? 아기의 혈액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혈액형이 B형, 어머니가 A형인데 아기는 O형입니다. 이 조합은 유전학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혈액형이 맞지 않는다고요? 제 혈액형은 B형, 지수는 A형인데 아이는 O형이라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과는 2번 확인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B형과 A형 부모 사이에서는 절대 O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어요. AB형이나 A형, B형만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친자 확인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눈앞이 어지러웠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는 그날 오후에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제 입 안쪽에서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의 검체도 채취했죠.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이틀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어요. 지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실수였기를 바랐거든요. 병실에서 지수와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니. 결과가 나오기 전날 밤 저는 병원 근처 모텔에서 밤을 새웠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수와의 추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난임 판정을 받고 울던 지수, 임신 소식에 기뻐하던 지수, 그리고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침내 결과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정확도 99.99%로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토닥였지만 그 어떤 위로도 제게는 닿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겉으로는 침착한 척하며 지수가 태어나는 것을 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지수를 힐끔 바라보았어요. 지수는 행복에 겨운 얼굴로 아이의 볼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아이를 재우고 지수가 씻으러 간 사이 저는 냉정하게 결심했어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수가 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테이블 위에 검사 결과지를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지? 지수가 물었습니다. 한번 읽어봐. 지수는 서류를 집어들었고 그 내용을 읽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어요. 서류를 떨어뜨리며 지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건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구야? 누구랑 관계했어? 지수는 무릎을 꿇고 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날 속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놓고 미안하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지수는 흐느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정말 엄마가 되고 싶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날 배신하는 게 방법이었다고? 지수는 고개를 들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어. 아이 없이는 평생 불완전한 가족으로 살 것 같았어. 그 말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나를 배신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금부터 넌 이 집에서 나가. 짐은 내일 오전까지 챙겨.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을 거야. 지수는 절규하며 제 다리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대로 방을 나와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 동료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저는 동료의 집에서 나와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결국 반차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지수의 과거를 추적해야겠다고요. 먼저 지수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지수의 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로그인하니 위치 기록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임신하기 전 몇 개월간의 기록을 살펴보았죠.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수가 매주 특정 요일에 같은 장소를 방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소를 검색해보니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근처에 무엇이 있는지 지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운명의 방이라는 점집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각되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리뷰를 보니 주로 임신과 관련된 상담을 한다는 내용이 많았어요. 정말 신기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 아이가 생겼어요. 또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오랜 난임 끝에 드디어. 리뷰들은 하나같이 기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저 선생님 말씀대로라는 모호한 표현뿐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 저는 직접 그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평범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15층에 운명의 방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향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안쪽에서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저는 지수를 찾는 남편인 척 연기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곳에 자주 왔다고 들었습니다. 임신 상담을. 그 말에 여성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아, 그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지수입니다.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간절히 아이를 원하시던 분이죠. 제 아내가 여기서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성은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저희는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성은 돈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자연 임신이라고 부르는. 자연 임신이요? 네. 오랜 난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죠. 그 순간 제 등줄기로 오싹한 느낌이 전해졌어요. 어떤 특별한 방법인가요? 여성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지수 씨는 정말 간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선별한 남성을 소개해드렸죠. 건강하고 유전적으로 우수한 남성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임신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건 완전히 비밀로 진행되어요. 그 남자는 아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여성들은 남편에게 자연 임신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그 남자,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름과 연락처도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우 37살.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수는 아이를 갖기 위해 운명의 방을 찾았고 그곳에서 소개받은 남자와 관계를 맺어 임신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점쟁이의 권유로.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점집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지수에게도 그 남자에게도 그리고 이런 사기극을 벌인 점집에게도 말입니다. 점집에서 나온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의 남편인 저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았다니. 그것도 점쟁이의 중매로 말이죠.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했어요. 냉정하게 치밀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친구가 추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DNA 검사 결과서, 지수의 위치 기록, 점집 방문 내역, 그리고 점집 주인과의 대화 녹음까지. 도윤 씨, 이건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입니다. 상대 남성에 대한 상간소송과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은 단순한 외도를 넘어선 계획적인 기만이었으니까요. 변호사님, 저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은 물론이고 그 점집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집의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공동 재산을 정리했어요. 결혼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은 크지 않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과 주식 계좌에 자금을 안전하게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최대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추가 증거 수집에도 나섰어요. 지수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더니 지수가 김태우라는 남자와 자주 통화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 통화 횟수가 많았어요. 이 모든 기록을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저는 김태우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의 프로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7살 대기업 회사원으로 독신이었죠. 그의 가족관계와 직장 정보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점집에 대한 증거도 모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았더니 놀랍게도 몇 건의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 여성은 익명으로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려 운명의 방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임신했다가 나중에 큰 후회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어요. 지수에게는 계속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단 한마디의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했죠. 지수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이는 죄가 없는데.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병원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 아이의 출생 증명서, 혈액형 검사 결과 등 모든 의료 기록을 수집했어요. 이것들이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도윤 씨,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어요. 네, 시작하세요. 그날 저녁 저는 점집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상세한 진술서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불법 의료행위와 사기는 엄중히 다루겠습니다. 도윤 씨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슬픔, 분노, 그리고 어떤 해방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저 멀리 희미하게 빛이 보이는 것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텅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와 함께했던 1년,
2년, 5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때는 행복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모두 거짓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이내 닦아냈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나아갈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소장 접수 완료 통지가 왔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모두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소장에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신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 아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함이었죠. 점집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경찰은 운명의 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여러 증거물과 고객 명단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와 사기 혐의로 점주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진실 공개였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지수에게, 김태우에게, 그리고 점집 주인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법정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긴장되면서도 의연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변호사는 이미 법정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다 되셨나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맞은편에는 지수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옆자리에는 김태우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사진으로 본 그대로였어요. 그는 불안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저희 변호사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남편을 속이고 제3자와의 관계를 통해 임신하여 남편의 아이인 척 속인 극도로 악의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증거물들을 하나씩 제출했어요. DNA 검사 결과, 병원 기록, 혈액형 검사 결과, 지수의 위치 기록, 통화 내역 등 모든 증거가 법정에 펼쳐졌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피고인 박지수 씨가 운명의 방이라는 점집을 통해 의도적으로 상간남을 소개받아 이런 계획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법정안이 술렁였어요. 재판장은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측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지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말에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지수의 변호사조차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이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운명의 방을 찾았고 거기서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방법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한 일이고 김태우 씨는 저에게 속은 거예요. 그는 제가 독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김태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당신은 분명히 남편이 있다고 했어. 그런데 남편이 불임이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래서 자연 임신을 위한 단기적인 관계만 원한다고 했잖아. 둘 사이에 언쟁이 시작되었고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어요. 이 순간 법정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검찰 측에서도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운명의 방 점집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해당 점집은 이미 다수의 유사 사례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와 사기 행위를 일삼아왔습니다. 현재 점주는 구속 수사 중이며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도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자 지수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듯 했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우는 법정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어요. 재판장은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저는 법원 복도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제 마음처럼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휴정 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단을 내렸어요. 이 사건은 추가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재판 일정은 2주 후로 정하겠습니다. 또한 김태우 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지수와 마주쳤어요. 그녀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은 다 번져 있었어요. 도윤아,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없이 사라지고 그저 낯선 여인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할 말은 법정에서 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지수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저를 흔들 수는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단단하게 닫혀 있었으니까요. 이틀 뒤 김태우가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그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김태우는 초췌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도윤 씨, 우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박지수 씨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그 점집에서 소개를 받을 때부터 이런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난임 부부의 아내들에게 자연 임신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김태우는 이런 일을 여러 번 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아이는 그저 돈벌이 수단이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여성들에게 이런 짓을 했습니까? 5명 정도. 모두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었어요.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할 의향이 있습니까? 김태우는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것을 털어놓겠습니다. 제발 합의해 주십시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합의는 없습니다. 일주일 후 2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김태우가 증인으로 나와 모든 진실을 증언했어요. 점집 주인이 어떻게 이 불법적인 서비스를 운영했는지, 지수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계획에 가담했는지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수는 법정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녀의 변호사조차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박지수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이도윤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또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신청도 인용합니다. 이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므로 재산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고에게 상당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지수를 마주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왔어요. 그날 오후 상간소송에 대한 판결도 나왔습니다. 김태우는 저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또한 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직장에서도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점집 주인에 대한 형사재판도 시작되었어요. 불법 의료행위, 사기, 중매알선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점지해주는 점집의 충격적인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고 친자관계 부존재도 인정받았어요. 지수는 친권은 물론 양육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결국 입양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수의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상태였어요. 도윤 씨, 우리 지수를 좀 봐주세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수 씨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장인어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잖소. 네, 한때는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받은 배상금은 전액 불임 부부를 위한 지원단체에 기부했어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예전 집을 팔고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소개팅을 주선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수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점집 주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김태우는 도시를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출장으로 다른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 여성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게 되었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출장 오셨나요? 네, 이틀 일정이에요. 혹시 이 근처에 괜찮은 식당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저녁 식사로 이어졌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연이었어요.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였죠. 지수와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고 솔직했어요. 귀국 후에도 미연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점점 친해지면서 저는 과거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미연은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도윤 씨는 그 모든 것을 이겨냈잖아요. 미연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다시 믿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미연과 저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1년 정도 교제한 후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미연도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녀 역시 과거에 상처가 있었다고요. 전 남자친구의 배신으로 많이 아팠지만 그 아픔을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졌어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죠.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해서요. 예전과는 달리 화려함보다는 진심을 중요시했어요. 결혼 후 2년이 지났을 때 미연이 임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연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걱정되면 검사해도 돼요.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미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검사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미연을 완전히 신뢰했으니까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9달 후 우리의 딸이 태어났어요. 건강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딸을 안고 있으니 모든 과거의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진짜 기적이구나. 솔직한 사랑과 신뢰에서 태어난 진정한 기적. 오늘도 저는 출근하기 전 딸의 볼에 키스하고 미연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어요. 가장 무서운 복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는 거야.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배신을 경험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에는 아픔도 있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면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은 만약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단호하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배신을 눈 감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